자, 하역 물류를 했죠, 여러분. 자, 이번 주에는 포장에 대해서 할 건데, 포장에 대해서 하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 하역 물류 두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거, 뭐 했죠? 부정기선의 하역 조건을 얘기했죠. 그래서 뭐 BT, 그 다음에 뭐 FIO, 그 다음에 뭐 FIBT, BT, FO. 그래서 선주와 화주 간에 이렇게 계약을 용선 계약을 할 때 수출지와 수입지에서의 하역 책임을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하역 조건이 결정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기선은 부정기선의 이 BT 조건은 전부 선주가 하역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인데 현대의 정기선에서는 그 하역 조건을 언급하지 않죠. 다 그냥 정기선 선사가 컨테이너에 최적화된 형태로 컨테이너 부대에서 하는 거로 이렇게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BT를 가정하고 운송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언급할 이유가 없겠죠. 그냥 당연히 BT고 그래서 그거를 보통 다른 말로 풀 라이너 텀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이 하역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렇게 더 지불하게 되는 비용도 있고 또는 인센티브식으로 받는 비용도 있을 수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포장 물류를 들어가도록 합시다. 우선 하역과 관련해서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선박이 부두에 정박을 했어요, 여러분. 그죠? 부두에. 그러면 그 부두는 해당 부정기선이죠. 부정기선 그 선박이 한정 없이 쓸 수 있나요? 아니죠. 일주일이면 일주일, 5일이면 5일, 또는 열흘이면 열흘, 3일이면 3일. 선박에 화물을 내리고 또는 선적하는데 정해진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하역 시간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 그 하역 시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거기에 충분한 기간을 이렇게 하역 기간으로 정하지만 만약에 부두계약에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선주가 항만 운영하는 항만 운영사한테 벌금 비슷하게 돈을 줘야 되겠죠. 너네 왜 일주일 동안 쓰기로 해놓고 부두에서 아직 나가지 않고 있느냐, 다른 배를 이렇게 정박시키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기간 내에 하역을 완료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떤 벌과금을 이제 부과하게 되는데 그걸 데머리지 차지라고 해요. 데머리지 차지. 자, 데머리지. 우리말로 하면 이게 뭐 그죠? 채선료라고 합니다. 채선료. 배가 이렇게 배가 항구에 채선했다, 지체하고 있다, 그렇죠? 하역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지체했다, 배가 지체를 했다. 그래서 채선료를 부과하게 됐다. 이건 누가 누구한테 준다고 그랬죠, 여러분? 선주가 항만 운영사 항만에 내는 거죠. 그죠? 항만에서 요구하겠죠. 너네 왜 빨리 배를 안 뺐냐 이렇게. 그러면은 선주가 우선 이쪽에 독촉을 받아서 지불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하역 책임이 선주에게 있었던 거면 그냥 그걸로 끝나지만 예를 들어서 화주에게 있었다 하역 책임이 그러면 이 선주는 또 누구한테 요청할까 이거를 화주에게 그지? 여기서 요청받고 지불하고 선주는 화주에게 또 요청하고 지불받게 되겠죠. 여기에 데머리지 차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차지 그때는 차지를 붙여요 여러분. 데머리지 차지. 그 다음에 디텐션 차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디텐션. 디텐션 차지. 그죠? 요거는 우리말로는 지체료라고 해요. 지체료.
지체료. 자, 이거는 여러분 보통 화주가 하역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죠? 선주에게 얘기하겠죠. 내가 며칠 몇 시부터 하역을 시작할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주세요. 배 화물을 내릴 준비를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러면은 화주가 그 배에 실린 화물에 적합한 그런 뭐 하역 장비인 뭐 크레인이 됐든 어떤 다른 장비가 됐든 이것을 임대해서 세팅을 하고 한 상태가 된 가운데 하역이 시작돼야 되는데, 그 정해진 선주하고 합의한 정해진 하역 일자와 시간에 맞추어서 그게 세팅이 안 될 수 있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뭐 하역 장비를 못 구해 왔다든지 아니면은 하역 장비가 오다가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겹칠 수 있어서, 이게 만약에 정해진 시간 내에 하역 작업이 시작을 못 하게 되면은 화주가 선주한테 좀 미안한 거죠. 뭔가 거기에 대한 벌과금조의 어떤 비용을 또 선주에게 지불하게 됩니다. 이걸 디테인션 차지. 다시 말해서 하역이 지연되었을 때, 그죠? 하역이 지연되었을 때, 얘는 부두에서 선박이 지연되었을 때, 선박이 나가야 될 시간을 준수하지 못했을 때는 최선 요구. 이거는 부두에서 하역을 시작하기로 했던 시간이 지연되었을 때, 그죠? 세팅이 안 돼 지연되었을 때는 디테인션 차지를 부과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디스패치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조출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조출료, 조기 출발한 요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조출료. 얘하고 반대의 개념. 하역을 하기로 한 게 항만에서 정박하기로 한 게 7일. 그러니까 하역 기간이 7일로 잡혀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굉장히 하역 장비가 우수해서 또는 운영 효율성이 높아서 5일 만에 하역이 마무리됐다. 정해진 시간보다 이틀이나 일찍 하역이 마무리돼서 배가 이틀이나 빨리 출항하게 됐다. 그 항구를 떠나겠다.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선주가 누구한테? 하역 책임이 화주에 있는 걸 가정해야 되겠죠. 화주에게 좀 돈을 줘요. 고맙다고. 그렇죠? 이걸 조출료라고 해요. 그럼 교수님, 예를 들어서 일주일로 하역하기로 정해져 있는데 일주일에 빼면 어떻고 5일 만에 빼면 어떻고? 그럼 똑같은 건데 왜 그 기간 안에 뺐으면 뺐지 왜 거기에 대해서 화주에게 선주가 어떤 일정의 감사의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해운 물류는 여러분, 해상 운송은 아주 옛날서부터 있었던 우리 운송 방식이에요. 가장 오래된 국제 교역에 있어서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 해상 운송이죠. 옛날부터 이렇게 해온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 컨테이너 개념이 없었겠죠. 전기선이 없어요. 다 뭐죠? 부전기선을 운행했던 거죠. 그 해당 화물 상인들이 자기의 화물을 운송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선박을 선주와 매번 계약을 하는 부전기선 형태의 운송을 해왔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부터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관례적으로. 좀 이렇게 선박이 일찍 하역을 마치고 빨리 출항을 하게 되면은 이동하게 되면 선주가 거기에 대해서 화주에게 이렇게 일정 금액을 이렇게 조출료 개념으로 지불해 온 것이죠. 자, 선주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선주는 하역을 빨리 마치고 떠나는 게 좋겠죠. 오래 있는 것보다. 그래야지 자기가 다음번 자기 배를 필요로 하는 그런 화주를 또 찾아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융통성이 생기니까, 시간적 융통성이 생기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로 이렇게 인센티브를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하역 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그리고 오늘 원래 강의 계획에는 포장물류로 되어 있죠, 여러분. 포장물류, 그렇죠? 포장의 개념과 기능, 그 다음에 컨테이너 종류와 용도, 그게 원래 오늘
10주차 첫 번째 강의인데 오늘 요거 하역과 관련된 부분을 마무리하느냐고 먼저 이걸 설명했습니다. 자 이제 포장에 대해서 해봅시다. 포장. 우리가 이제 물류의 4대 기능인 운송했고, 운송, 보관, 그다음에 하역했고, 포장하는 거죠. 포장. 포장은 사실은 물류의 기능 중에서 많이 이렇게 부각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이 운송이나 보관, 하역에 이렇게 중점을 두고 있고, 포장은 뭐 그렇게 크게 다루진 않는데, 그래도 우리는 포장도 한번 이렇게 가볍게라도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포장이 뭐예요, 여러분? 패키징이죠, 패키징.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포장하면은 무슨 생각이 들을까? 물건, 제품을 이렇게 제품 포장, 이걸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포장의 개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제품 포장과는 좀 다른 개념을 갖고 있어요, 물류에서는. 그러니까 포장은 두 가지 관점의 포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포장. 마케팅적 포장이 있어요. 마케팅 목적의 포장이 있고, 두 번째 물류적 목적의 포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 소비자들이 쉽게 접하는 포장은 바로 요 마케팅적 포장이라고 볼 수 있겠네, 그죠? 그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구매 행위의 순간에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포장이 바로 마케팅적 포장이에요. 그러니까 마케팅적 포장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마케팅의 목적을 갖고 있으니까 소비자에게 구매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구매를 유인할 수 있는 성격의 포장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특정 제품을 구매할 때 어때요, 여러분? 기왕이면 무슨 제품의 뭐 품질도 보지만 기왕이면은 일단 육안으로 보여지는 패키징, 포장이 수려하거나 좀 디자인이 좋거나 재질이 좋거나 그러면은 그러한 제품에 좀 마음이 끌리게 되는 것이죠. 마케팅적 포장은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그런 성격의 포장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제품에 따라서 포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품들도 있죠, 그죠? 특히 뭐 여성 화장품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여러분? 코스메틱 제품. 화장품 그 용기에 따라서 굉장히 그죠?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여성분들 보면은 그 코스메틱 제품 보면은 화장품 용기가 굉장히 화려하죠, 그죠? 그렇고 이 물리적 포장은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자, 얘는 구매 유인의 목적을 갖고 있다 볼 수 있겠네요. 물리적 포장은 여러분 이쁘거나 모양이 멋지거나 이거 별로 아무 관련이 없어요. 물류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얘는 오로지 제품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품 보호. 그죠? 운송 중에 파손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전성, 제품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물류적 포장이죠. 여러분들 혹시 집에 전자제품이나 뭐 이런 거 혹시 냉장고가 됐든 에어컨이 됐든 그게 만약에 구매해서 이렇게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포장이 굉장히 견고한 걸 알 수 있겠죠. 다른 일반 제품보다는 좀 달라요, 그죠? 박스를 뜯어보면은 안에 두꺼운 어떤 그 재질의 박스로도 돼 있고 그 안에 또 스티로폼도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심지어는 바닥에 목재로 된 팔레트가 되어 있고 좀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져도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포장을 하게 되어 있죠. 뜯는 것도 힘들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죠. 그런 거는 완전히 물류적 포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안에 개품에 따라서 포장을 개장이라고 하고 또는 외부를 외장이라고 하고 그렇게도 하지만 어쨌든 이 물류적 포장의 목적은 제품 보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운송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떨까요? 물류적 포장에 대한 소요가 더 커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운송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견고한 포장이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특히 해상 운송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여러분? 운송 기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긴 운송 수단이죠.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유럽까지 가는데 적게는 35일, 길게는 45일까지도 해상 운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견고한 포장을 필요로 하고, 또 중량물이라든지 고가품은 더 견고한 포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포장에 대해서는 이 수출입 운송할 때 필요한 별도의 절차가 또 필요하고, 거기에 적합한 목재와 같은 것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출입 포장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뭐 HT, Heat Treatment, HT 방식의 목재 소독을 한 그런 포장재를 써야 된다든지, 또는 MB, 이거는 훈증이라고 하는데 메칠 브로마이드에서 훈증 방식으로 이렇게 처리한 목재를 포장재로 써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또 포장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자세히 추후에 기회가 되면 교수님이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우선 오늘 뭐 포장은 조금 들어가다 말았는데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컨테이너의 종류를 별도로 또 먼저 하고, 그 다음 계획되어 있는 그죠? 강의를 또 이어서 하는 거로 그렇게 합시다. 그래요.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